페라리는 2025년 자동차 개발을 공식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몇 주 전부터 예상되었지만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 자동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마라넬로는 2026년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올해 어디에서 다시 놀라움을 줄까요? 특히 세 가지 트랙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페라리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맥라렌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말에 있을 바코 경기를 위한 준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렐리 타이어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스프린트 레이스와 다양한 공기역학적 부속물에 대한 연맹의 결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페라리 직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페라리 시즌은 큰 기대 속에 시작되었지만 이미 3월 멜버른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부터 팀은 지속적인 업데이트, 공기역학 패키지, 새로운 바닥 및 심지어 개정된 후방 서스펜션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의 개발 끝에 몬자에서 또 다른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승리도 없고 포디움도 없습니다. 이는 레사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느낌입니다. 챔피언십을 항상 목표로 삼는 팀에게 이번 시즌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실망스러운 시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넬로에서는 9월에 이미 계획된 업데이트조차 취소했습니다. SF25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몇 주 전부터 풍동 실험실에서는 현재 차량이 아닌 2026년형 새로운 모노포스토가 돌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형 페라리가 이미 70% 완성되었고 셰시와 서스펜션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기역학은 공식 발표 약 2달 전인 11월까지 계속 다듬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선택이지만 불가피합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예산 K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라리는 2025년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모든 투자는 이미 2026년 프로젝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SF25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 패키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미 사용 가능한 다양한 후방 날개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서킷에 맞춘 소규모의 공기역학적 조정만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은 혁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셰시, 공기역학, 100% 지속 가능한 연료 엔진, 그리고 최근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준비 중인 포뮬러 1이 있을 것입니다. 페라리는 늦게 도착할 여유가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면 효과 시대가 마라넬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방향이 올바랐지만 점점 더 엄격해지는 기술 지침과 새로운 규정을 더 잘 활용하는 경쟁자들의 능력 때문에 페라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2025년이 이를 증명합니다. 맥라렌과 레드불은 여전히 정상을 다투고 있지만 페라리는 고전 중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역사적 기회입니다. 과거보다 이미 개발이 앞선 단일 좌석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며 경쟁자보다 몇 달 앞서 작업했습니다. 셰시와 서스펜션이 이미 70% 고정된 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라넬로에서는 더 이상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지만 또한 큰 위험입니다. 시즌 마지막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2025년에 경쟁자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팬들과 스폰서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오랜 기다림 끝에 월드 챔피언십을 다시 우승하려면 2026년 혁명을 대비해 가능한 모든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즉, 현재를 희생하고 아직 쓰여지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페라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조기 투자가 여전히 회색 선두인 맥라렌과의 격차를 메우기에 충분할까요? 비록 페라리가 SFT5의 개발을 완료했고 새로운 2026년형 모노포스토가 이미 70%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현재의 차로 3개의 트랙에서 우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이탈리아 그랑프리는 이미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SFT5는 여름 업데이트로 개선되었지만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메우기엔 충분치 않았습니다. 맥라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레드불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페라리는 간헐적으로 두 번째, 때로는 세 번째 포스로서 불편한 위치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8월은 괜찮은 달로 보였고 헝가리에서 페라리는 승리에 거의 다가갔습니다. 르클레르가 예선을 잘 활용하고 경주에서 자유로운 공기를 이용해 페이스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으며 그가 언급한 것처럼 아마도 연말까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회들도 존재하고 있으며 몬자가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듯이 맥라렌은 낮은 공기역학적 하중 설정으로 주행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고 바쿠와 라스베이거스에서도 반복될 것입니다. 이 두 트랙에서 페라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바쿠에서 르클레르는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2021년부터 연속 4번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모나코 출신 드라이버가 이 트랙에서 얼마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맥라렌 MCL39가 이곳에서 평소에 공기역학적 하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더하면 페라리가 다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도 마찬가지로 매우 빠른 트랙이지만 저속에서의 재출발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 취약한 맥라렌 외에도 메르세데스라는 또 다른 요소가 추가됩니다. 메르세데스는 스톱앤고 서킷을 좋아하며 라스베이거스에서 저녁에 경주할 때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면 놀라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레드불입니다. 베르스타펜은 낮은 공기역학적 하중에서도 여전히 까다로운 상대이며 실버스톤에서의 폴 포지션과 스파 스프린트에서의 승리, 그리고 몬자에서의 폴 포지션과 승리로 이를 입증했어요. 페라리에게 세 번째 기회는 싱가포르입니다. 아시아의 시가지 서킷은 몬테카를로를 많이 떠올리게 하며 SF25가 5월에 두각을 나타낸 곳입니다. 코너가 많은 구간, 빠른 주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바닥이 덜 손상되는 조건들이 모두 페라리에게 유리합니다. 레드불은 싱가포르에 있는 더 높은 연석을 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증명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모나코보다 약간 더 원활하며 이는 특히 중간 속도에서 빛나는 맥라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라리가 최적의 세섭을 해석할 수 있다면 여전히 유리한 트랙입니다. 헝가리와 비슷한 트랙입니다. 페라리가 새로 도입한 후방 서스펜션 업데이트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데이터는 지상고 제어와 바닥 하중 증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 속도에 있습니다. 마라넬로도 발전했지만 맥라렌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연초부터 앞서 나가는 팀과 그 우위를 공고히 하고 뒤쫓아야 하는 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 생각에는 페라리가 기회를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단순한 힘으로 이길 생각을 할 수는 없으며 다른 팀의 문제점을 이용하기 위해 항상 두 번째 위치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불편한 역할이지만 현실적이에요. 제 생각에 진정한 기회는 바쿠에 있어요. 르클레르는 그곳에서 항상 뛰어났고 SF25가 맥라렌의 저부에서의 하락을 잘 활용하면 승리가 드디어 올 수 있을 거예요. 싱가포르와 라스베이거스는 잘 치러야 할 트랙이지만 경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예를 들어 레드불과 메르세데스가 여유를 많이 주지 않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페라리는 아직 무승 시즌을 피할 수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수 없이 완벽한 전략과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넬로가 이러한 기회 중 적어도 하나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2025년도 또한 후회로 기억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바쿠는 항상 흥미진진하고 논란이 많은 경기를 선사해왔습니다. 2017년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베텔과 해밀턴의 충돌을 떠올리면 리차르도가 10위에서 출발해 우승했던 게 기억납니다. 2018년에는 리차르도와 verstappen이 직선 구간 1번 코너에서 유명한 충돌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verstappen의 타이어가 터졌고 해밀턴이 재출발 후 오랫동안 주행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의 역사상 큰 실수 중 하나로 르클레르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4번 연속 폴을 차지했지만 2024년에야 피아스트리 뒤에서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트랙에 피렐리가 가져오는 타이어와 팀들의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렐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문을 여는 것이 목표이며 바쿠에서는 2번의 피트스톱이 필요해요. 사실 바쿠에서는 보통 마모가 적고 그립이 부족합니다. 2024년 타이어로 팀들은 한 번의 피트스톱으로 경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레인 현상이 덜한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에 가슬리가 하드 타이어로 50바퀴를 돌고 마지막 전 바퀴에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단계 더 부드러운 C4, C5, C6 타이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모두가 한 번의 피트 스탑 전략을 썼다면 올해는 2번의 피트 스탑도 가능할 겁니다. 타이어 소모와 트랙 온도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해밀턴은 다음 경주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순위에서 루이스는 이미 5번 포디움을 기록한 샤를 클레르크에게 46점 뒤처져 있습니다. 영국인에게 유일한 기쁨은 상하이 스프린트에서의 승리였지만 일요일에는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고 이는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페라리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해밀턴은 그의 경력에서 모든 것이 즉각적이지 않았으며 이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메르세데스에서는 차량을 안팎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발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SF25로 빠르게 주행하려면 본능에서 벗어나 다소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운전해야만 합니다. 주말 동안에는 주행할수록 감각이 점점 좋아지고 자신감이 커지며 속도가 향상되고 성능이 높아지지만 시작은 종종 어렵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탄탄한 주말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의 2026년 목표는 그의 스타일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익숙한 차에 다시 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규정은 그에게 팀과 함께 더욱 견고한 기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페라리 선택에 대한 불신은 없지만 여전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붉은 팀과의 경쟁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 차량은 자연스럽게 운전 가능해야 하며 루이스가 운전대에서 그의 DNA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과 관련하여 날개 변경 제안이 거부되었습니다. 함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탈리아 GP 직후 제네바에서 FIA와 팀 기술자들 간의 회의가 열렸으며 202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기술 혁명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제 측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전방 및 후방 날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목표는 차세대 차량에서 중심이 될 가변 공기역학과 같은 매우 섬세한 분야의 개발을 단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을 변경하려면 모든 팀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안은 기각되었으며 이는 아마도 개발에서 이미 이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일 것입니다. FIA가 공식적으로 공기역학 연구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음을 고려할 때 말이죠. 이 논의 뒤에는 중요한 문제, 즉 공기역학적 효율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모노포스토는 특정 트랙, 예를 들어 몬자에서 MGUK가 제동 시 충분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바퀴당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결승선 전에 배터리가 방전될 위험이 있어 드라이버들이 직선 구간에서 가속을 줄이고 주행해야 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공하는 약 500마력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현재의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수정사항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늦추고 획득한 이점을 얼어붙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테파노 도메니칼리가 오랫동안 포뮬러 1의 관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날개 규정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늘날 공기역학적 우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는 이해되지만 2026년의 흥미와 경쟁력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규정이 이미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배터리는 한계에 이르고 에너지 회수는 복잡하고 초효율적인 공기역학이 필요합니다. 발전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면 경기의 화려함보다 전술적 경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드라이버들이 진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에너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포뮬러 1이 절약 경주로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FIA와 팀들이 이 규정을 다시 면밀히 검토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2026년까지 적응 없이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새로운 스프린트 레이스도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스프린트 경주의 수가 증가하고 서킷도 변경됩니다. 토요일에 스프린트 레이스 형식으로 진행되는 주말이 6번 있을 것이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상하이와 마이애미는 스프린트 레이스가 있는 주말로 세 번째 시즌 연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7월에는 2021년에 첫 스프린트 레이스를 개최했던 실버스톤이 돌아오며 몬트리올, 잔보르트, 싱가포르가 처음으로 짧은 경기 클럽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스파, 오스틴, 로스 아일은 무대에서 빠지고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스프린트 레이스가 없을 거예요. 리버티 미디어의 데이터에 따르면 스프린트 레이스는 관중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2024년 스프린트 레이스 주말의 TV 시청률은 전통적인 그랑프리보다 평균 10% 증가했습니다. 스프린트 세션은 전 세계적으로 23%의 시청률 증가를 보였으며 2025년 중국 상하이에서 페라리를 타고 첫 승리를 거둔 해밀턴의 경기는 15개 주요 시장에서 전년 대비 84%의 시청률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요컨대 스프린트 레이스는 방송사들에게 인기 있으며 포뮬러 1이 이 포맷을 유지하게 하는 수치를 제공합니다. 스테파노 도메니칼리는 스프린트 레이스 포맷이 2021년부터 계속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장소와 함께 2026 시즌은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 시대를 여는 해가 될 것입니다. 벤수라임은 스프린트 레이스가 고강도 경주와 추가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트랙 옆에 새로운 트랙을 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TV쇼와 마케팅 측면에서 스프린트 레이스는 효과적이에요. 관객을 끌어들이고 가시성을 높이며 토요일에 높은 관심을 유지하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랙과 클래식한 주말을 훨씬 더 좋아하는 팬으로서 모든 트랙이 스프린트 레이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잔보르트와 싱가포르는 이미 일요일에 훌륭한 트랙이라 액션을 2배로 늘리면 GP 기대감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요. 반면 스파를 유지하는 것은 흥미로웠을 거예요. 스파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독특한 레이아웃 덕분에 스프린트 레이스를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요약하자면 스프린트 레이스는 2026년에 계속될 것이고 2027년에는 아마도 더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킷의 선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잘 조정되면 주말을 더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일요일 경주의 매력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와 2026년을 대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비디오를 마무리하기 전에 엔리코 카르딜레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페라리의 전 기술자가 에스턴 마틴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로렌스 스트롤은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다가오면서 에스턴 마틴은 절대적인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확보했습니다. 에어로다이내믹의 천재인 에이드리언 뉴이와 이제는 페라리의 전 기술 이사인 엔리코 카르딜레입니다. 기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2026년이 즉각적인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 믿지는 않습니다. 리카르도 파트레제도 구수드에서 뉴이와 대화 후 그들이 바로 타이틀을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르딜레는 실버스톤의 새 캠퍼스에 열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I팀에 합류하게 되어 정말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성능, 설계,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차량 개발을 감독할 것입니다. 풍동은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이고 에이드리언 느는 큰 영감을 주는 인물이며 앤디 카웰은 모든 세부 사항에 세심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없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신뢰를 반영하는 말이지만 아직 승리의 DNA를 확립하지 못한 팀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이와 코웰 옆에 카르딜레가 합류한 것은 에스턴 마틴의 전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이미 세계 타이틀을 생각하는 것은 낙관적입니다. 아직 젊은 조직을 레드불, 메르세데스 또는 맥클라렌과 페라리와 같은 진정한 전쟁 기계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누이의 비전과 카르딜레의 방법이 결합되는 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통합에 성공한다면 에스턴 마틴은 단순한 아웃사이더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2026년이 성장의 해가 될 것 같고 성숙의 해는 아닐 듯합니다. 진정한 도약은 아마도 2027년이나 2028년에 경험이 쌓여 결실을 맺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및 알림을 설정하여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라스트 투 투투에서 다음번